네, 안녕하십니까. 자, 노동시장나온 강사 박태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에 치러진 직상 1급 노동시장론 필기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해드리면 20문제 중에 독특한 세 문제, 과거에 기출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 한 서너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기출된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한두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출문제 다 갖고 계시죠? 비교해 보시면 과거에 나온 문제 그대로 나온 게 한 두 문제 정도 있고요. 새로운 이제 유형의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에 불경기에는 실망 노동자 효과와 부가 노동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 다른 사정이 일정할 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이랬어요. 우리 부가 노동 효과, 실망 노동 효과 잘 공부하셨죠? 그럼 우리가 이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실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경제활동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망 노동 효과는 이게 실업자였던 자가 비경제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실망 노동 효과. 그죠? 실망 노동 효과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낮추고 실업률도 낮추는 작동을 하죠. 일단 여기로 내려오니까 경제활동 참가율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업자가 여기 내려오면 실업률도 내려가죠. 그에 반해서 반대로 여기로 가는 게 부가노동 효과죠. 비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옮겨가면서 실업자가 되니 부가노동. 그럼 부가노동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실업률도 올라가는 효과죠. 정반대 효과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경우였죠. 그러면 실망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부가노동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갑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할 때 결국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부가노동보다 실망노동 효과가 더 클 때죠. 요거보다 여기 더 크니까 결국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클 때다. 이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나왔고. 부가 노동 효과, 실망은 중요한 효과로서 여러분 잘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62번에는 이거 중요한 거 또 나왔네. 이제 효율임금.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시장 평균 실질임금보다 더 높은 실질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를 하여금 더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는 동기를 유발하여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임금제도, 효율임금.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했잖아요. 효율임금이. 딴 거는 관계없습니다. 63번은 요게 이제 옛날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민스 폴라책 가설. 이름도 희한한데 민스 폴라책 가설을 근거로 여성의 경력 단절에 의한 임금 손실을, 여성이 이제 경력 단절하면 여러 가지 임금이 감소하잖아요. 그 임금 손실을 분해시킨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인적 자본이 부식이 일어나 경력 단절되면 그때까지 갖고 있던 기술, 이런 숙련도 이런 게 상실되는 그 인적 자본의 부식에 따른 임금 감소. 그다음 근속요소 상실에 의한 임금 감소. 경력 단절의 예상으로 투자되지 않은 인적 자본으로 야기된 임금 감소. 이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능하고요. 노동시장의 임금 및 고용 차별 행위. 이거는 경력 단절하고 아무 관계 없죠. 이거는 성차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남성에 비한 여성의 성차별. 그게 이제 임금 및 고용 차별에 의한 임금 감소인데, 이거는 남성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 경력 단절될 때 임금이 감소된다. 그럼 경력 단절된 다음에 이제 고용될 때 임금이 감소되게 돼 있는데 그 임금 감소 부분에 이제 요인을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됐습니다. 민스 폴라책에 의해서. 근데 뭐 4번은 전혀 얼토당토 않은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이 우리 5개 있는데 그 중에 작아지게 하는 요인은 이랬어요. 이거 보면 우리 책에도 보면은 이제 뭐 할수록 커진다 이렇게 돼 있죠. 5개 있는데,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그리고 이 대체가 용이해지려면 대체 요소인 자본 공급이 탄력적으로 돼줘야 되고 또 단기보다 장기가 돼야 되고 이거 같은 내용인데 자본 공급이 탄력적이면 대체가 용이해지죠. 그래서 또 커지는 요인입니다. 총생산비 임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면 이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고 작으니까 작아지는 요인이 되겠죠. 그죠? 여기 답이네 3번.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클 때 커집니다. 그죠? 여기 없는 거는 다른 대체 요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한 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이 여기 맞습니다. 다른 거는 다 탄력성이 커지는 요인들이고요. 요거는 작을 때라 했으니까 작아지는 요인입니다. 자, 65번은 다음 중 임금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여기 대초가, 소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죠. 임금에 대해서 노동 공급이 이렇게 뒤집어지죠.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을 늘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을 줄이는 후반굴절이죠. 여기는 대체 효과가 소도가를 초과하는 구간이고, 여기 후반굴절은 오히려 대체 효과보다 소도가가 큰 구간이죠. 그 물어본 게 임금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이 출제자가 좀 잘못 서술하고 있네. 보통 우리가 임금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럼 임금이 원래는 올라갈 때 노동 공급을 늘리잖아요. 근데 이제 임금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물어봐요.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로 물어봤네요.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거는 국어 실력이라 보면 되고요. 하여튼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 임금이 상승,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건 이쪽이죠. 이게 노동 공급 시간이잖아요. 그럼 대체 효과가 소도가를 초과할 때죠. 답은 2번이네. 대체 효과가 소도가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거는 반대고 같기 때문이다. 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2번이 답이겠네. 그죠? 보통 이런 문제 여기를 잘 물어보잖아요. 그죠? 오히려. 출제자가 여기를 물어보려 하다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려 하다 이게 우리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로 바꿨네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원래는 이게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봐야 제대로 된 문제죠. 그러면 여기 이제 1번이 답인데 늘어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대초가가 소도가를 초과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가시키는 요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거 한 12가지로 우리 책에도 교재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한 12가지 적어놨어요. 12가지. 그걸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죠. 1번 시간 집약적인 여가 패턴을, 여기 답이네 바로 1번입니다. 시간 집약적 여가는 뭐냐면 이제 수다 떨기, 뭐 집에 모여가 수다 떨기, 그럼 TV 시청, 낮잠 자기 이런 겁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여가를 많이 즐길수록 취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가 떨어지겠죠. 반대로 이런 걸 이제 시간 집약적인 여가를 줄이고 재화 집약적 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많이 소요되는 그런 여가보다는 시간은 절약되고 재화 집약적인 그런 여가로 바뀌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경제활동 참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답은 바로 1번입니다. 그 외에 뭐 가사에 관련된 가정제 생산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던 가정제 생산을 뭐 빨래나 밥이나 뭐 반찬이나 청소나 이런 거 손으로 다 하던 거를 이제 효율적이 된다는 거는 이제 세탁기, 냉장고, 뭐 밥솥, 뭐 이런 청소기 이런 걸로 이제 대체가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진다 이 말이고요. 여성의 보상요구임금, 보상요구임금은 현 시장임금하고 틀립니다. 보상요구임금은 그거잖아. 자기가 받고자 하는 임금이잖아요. 내가 취업을 하면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게 높으면 경제활동 참가가 떨어지겠죠. 낮으면 더 많이 참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보상요구임금이 수준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자 하는 임금이 낮아지면 그만큼 더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거 반대입니다. 이거는 현 시장 임금입니다. 시장의 임금은 높아야 여성들이 저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더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겠죠. 그래서 이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보상요구 임금은 낮을수록 참가가 높아지고요. 현 시장 임금은 높을수록 참가가 높아집니다. 요런 거 틀린 거는 요 1번입니다. 요거 4개 외에도 우리가 총 8개 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책을 보면서 아마 우리 요거는 필기는 우리 이제 지금 상당 1급은 그 기출문제 해설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시고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우리 노조의 목표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어요. 노조가 추구하는,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임금 소득 증가, 당연하잖아요. 고용 안정, 맞습니다. 작업조건 개수 맞죠. 정치적 안정, 이게 주목적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제 조합주의에서 보면은 정치적 조합주의가 있고 경제적 조합주의가 있는데, 경제적 조합주의는 정치적인 뭐 입법이라든지 계급 투쟁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정치적 조합주의는 이제 이 계급 투쟁이라든지 입법을 통한 투쟁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 조합주의라 하더라도 이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 4개 중에 여기 가장 거리가 멀겠죠. 그죠? 다른 거는 원래 그 노동조합의 목적들 아닙니까? 작업조건 개선이나 고용 안정이나 임금 소득 증가. 그래서 정치적 안정 요거는 이 원래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주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 2번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번. 다음 중 부가급여가 아닌 것은, 부가급여는 주로 이제 복지비죠. 여기 이제 법정 복지비와 그 다음에 비법정 복리비, 육아, 휴가나 급식 제공 다. 상여금은 부가급여가 아니죠. 우리가 임금의 구성요인이 이렇죠. 임금의 구성요인 크게 나눠가지고 현금급여하고요, 부가급여로 나눠지죠. 이렇게. 부가급여는 이런 것들이면 법정 복리비, 또 비법정 복리비, 뭐 육아휴가, 뭐 육아휴가, 급식 제공 등등 뭐 이런 거예요. 뭐 할인권 제공 등등 이런 거죠. 현물로든 현금이든. 그 다음에 현금급여를 다시 나누면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이렇게 나눠요. 특별급여가 이게 상여금이잖아요. 상여금. 부가급여하고 틀리지. 상여금 답은 4번입니다. 정액급여에 다시 이제 기준 내 임금, 기준 외 임금. 요거는 이제 고정급이고요. 요거는 변동급이죠. 이거는 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일직수당, 당직수당 이런 걸 말하죠. 여기는 이제 직무수당, 직책수당, 뭐 이런 인적수당이 고정급여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임금을 분류하잖아요, 그죠? 예, 임금의 분류도 좀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여기서 부가급여가 아닌 것은 여기 있네. 상여금, 뭐 기준
뭐 정액급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다 부가급여와 구분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구분해줘. 그럼 69번은 이것도 옛날에 그대로 나온 문제예요. 네. 지식기반 경제, 지식기반 사회. 지식기반 경제는 뭐죠? 지식기반 사회라 되는데 뭐 지식기반 경제라고 하깁니다. 최근의 경제의 특성으로서 지식의 생산, 축적, 그 지식의 활용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말하죠. 그래서 이건 전통적인 그 자본을 기준으로 한, 자본가를 기준으로 한 위계 질서적 기업하고 경제하고는 많이 차이 나는 그런 그 경제입니다.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이제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를 말하죠. 근데 이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근로자의 경영 참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지식기반에서는 지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어떤 근로자가 지식을 창출하고 그 지식을 축적하면은 그 지식을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며 그 지식을 활용하려면 그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발현이 되죠. 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기반의 근로자 경영 참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논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여기 보면 다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경영 참가로 경쟁이 촉진되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요. 근로자들의 권한 증가로 정보의 비대칭이 감소한다. 그럼 우리 정보의 비대칭은 뭐 여기 있는 이제 역선택 감소와 주인 대리인 도덕적 해이 감소 그런 거죠. 그리고 요거는 3번하고 4번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보의 비대칭, 노동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에서 발생하는 게 역선택하고 도덕적 해이잖아요. 요것들을 다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뭐 팀 작업을 통한, 주로 이제 팀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팀 작업을 통한 경영 참고로 숙련 형성이 이루어지면 주인 대리인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감소된다. 물적 자산과 마찬가지로 인적 자본의 재산권이 존중되어서 역선택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거 네 개가 다 이 지식 기반 사회의 특성입니다. 지식 기반 경제의 특성인데, 이 중에 그 근로자가 경영이 되거든요. 경영 참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3번이 되겠습니다.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그 사람의 인적 자본 지식이, 이게 지식이라고 봅니다. 그 재산권이 허용되어야 되거든요. 재산권이. 그러면 그 지식 축적에 따른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활용되려면 그것도 그 근로자가 경영에 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이 근로자를 처음부터 인적 자본이 잘 축적되어 있는 지식이 좋은 이런 인적 자본을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선택이 감소한다. 그 역선택은 뭐예요? 우리 주어진 임금에 비해서 질 떨어지는 노동자들이 채용된다는 게 역선택이잖아요. 근데 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식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잘 축적된 인적 자본을 잘 축적한 노동자, 또 그 사람이 또 그 지식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 노동자를 고용하면은 애초부터 지식이 잘 축적되어 있는 인적 자본이 잘 축적되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또 경영에 참가에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3번입니다. 네. 다른 것도 요 1번이나 2번이나 4번도 지식 기반 경제의 특징들입니다. 특징들인데 그 중에 경영 참가가 필요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 그 논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0번 계산 문제입니다. 이건 새로운 유형입니다, 여러분. 노동 수요 방정식과 노동 공급 방정식을 주고 최저임금이 50원일 경우
이때 시장 고용량과 그때 또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구하라.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최저임금을 50원을 걸잖아요.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이게 노동 수요가 있고요. 노동 공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는 시장 평균 임금이고, 보통 뭐 최저임금은 요거보다 높게 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최저임금이 50원이잖아요. 이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저임금을 걸 때는 현 임금보다 높게 걸잖아. 그죠? 그 최저임금을 걸어버리면 고용량은 수요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죠. 수요량에 의해서만. 우리가 원래 이 제도가 시행 안 되면 요 시장 평균 임금으로 요 서로 만나는 데가 고용이 됩니다. 이 고용량을 구하기 위해 이 균형 임금과 이 균형 고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 수요 방정식하고요, 노동 공급 방정식을 연립해서 하죠. 연립해서 하는데, 이 문제는 요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최저임금을 50원으로 걸으면 고용량이 몇 명이냐? 그럼 노동 수요에 의해서만 고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 공급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고용량 구할 때는 요 고용량이죠. 구할 때는 임금 50원을 노동 수요 함수에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노동 수요 함수 요거잖아요. L은 300 마이너스 2W다 말이에요. 이게 노동 수요 함수다 말이에요. 그럼 임금이 50원으로 통제되면은 여기 50원 대입하면 됩니다. 그냥 대입하면 수요량에 의해서만 고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량이 여기 50원을 대입하면은 2, 50, 100이니까 300 빼기 100은 200이 되죠. 200명이 고용됩니다. 200명이. 그래서 기업의 시장 노동 고용량은 200입니다. 200. 200은 1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00하고. 그 다음에 그때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까지 구하랬어요. 여기에 이 점에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구하랬습니다. 이 문제는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구하는 게 특이한 거죠. 기존에 우리가 임금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가면 노동 수요가 얼마에서 얼마로 감소한다. 요 임금에서 요 고용량에서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고용량이 이렇게 떨어진다. 요 구간에 탄력성 구하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문제는 그 구간이 아니라 여기서 시장 고용량과 그때의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을 구하랬어요. 요 점에 탄력성을 구하랬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문제인데 새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 점에 우리 탄력성을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탄력성 정의는 이렇잖아요. 임금 변화율에 따른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바뀌었다. 요 임금에서 노동 수요량이 이만큼 했다가 임금이 이렇게 올라갔다 50원으로 그럼 노동 수요량이 200으로 떨어졌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300이고요. 여기 뭐 40이다 이렇게 했을 때 뭐 임금이 10원 올랐다. 고용량은 100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 임금의 변화분, 원래 노동 수요량의 변화분 각각 대입해가 계산하죠. 이런 건 해보셨죠. 근데 이거는 요거 없고요. 그냥 요 점에서 탄력성을 구하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순간적인 임금 변화율에 따른 순간적인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따지라는 거거든요. 그럼 미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거든요. 이거 다시 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LD W 이렇게 바뀝니다.